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4년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부동산 공법 입문과정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강드림에서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최기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2024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는 아주 기분 좋은 한 해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부동산 공법을 잘 공부를 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는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잠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부동산 공법에 관한 이론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앞으로 이 부동산 공법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부동산 공법 기초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물과 공작물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입니다. 네. 토지하고 그리고 그 정착물, 토지 정착물,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물, 건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곧 토지에 관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하고, 그리고 또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몇 개를 묶어서 편의상 이름을 이제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공법으로 분류되는 법률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공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잠깐 보시면 이제 공법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공법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입니다. 자, 국가 등 행정주체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사인이죠, 사인. 사인은 곧 이제 개개인의 국민, 개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국가 등 행정주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면 그것을 공법으로 분류하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형법,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이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은 자,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니까 어느 쪽이 더 우월하죠? 그렇죠. 국가 등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부동산에 대한, 즉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개인의 쟁상권 행사를 적절하게 규제하고 조정을 감으로써 개인의 이익보다는 이제 공공복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선 실현할 목적으로, 공공복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부동산 공법의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제 토지의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요. 그 행정계획에 의한 개발 방향과 목표에 맞도록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내용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국가 등이 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면 되죠. 네, 예를 들면은 자, 우리나라 국토가 있으면은 자, 이렇게 행정계획에 의해서 국가 등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에 의해서, 자,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이라면 토지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토지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예를 들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되죠. 그러면은 자, 주거지역은 주거 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개인, 국민은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공장 건축이나 고층 아파트 건축, 고층 업무 용도의 빌딩을, 공장이나 업무 용도의 빌딩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는 것이 자, 이 법의 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나만 예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누가 지정하냐면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그 개개인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토지 이용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이제 공법의 대표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국가 등이 적절하게 규제하고 조정을 가함으로써 공공복리 시대를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 공급이 준비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급이 무엇인지 잠깐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공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공부하는 법률들은 전부 이제 성문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그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이 존재하는 형식에 따라서 성문법하고 불문법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는데, 자, 우리가 공부한 것은 그 법률 조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성문법으로 분류하게 되는 거죠. 자, 성문법의 단계. 우리 아마 중학교,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학습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자, 성문법은 그 단계가 이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헌법을 공부하진 않죠. 네, 헌법을 공부하지 않고, 자, 국회에서 헌법의 범위에서 만든 법률이죠. 자, 국회가 만든 법률로 이 과목이 구성됩니다. 법률하고. 그 다음에 법률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지게 되죠. 그래서 자,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자,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 수 있죠. 저렇게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법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뭐 군대에서 하급자에게 하는 명령하고는 다른 거죠. 법입니다. 네. 존재 형식이 이제 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명령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대통령이 만든 명령, 대통령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명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 이것을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령과 시행령은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자, 그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이제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제 법률 아래에 법을 만들면 그것을 대통령령이다라고 하게 된다는 거고, 그 대통령령은 곧 이제 시행령하고 같은 말이죠. 시행령. 그래서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부동산 공급은 이제 법률하고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이제 교재가 편집이 돼서 법률과 대통령령, 시행령을 위주로 이제 부동산 공급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례가 있죠. 이 조례는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뭐 인천시의회, 그죠? 그리고 강원도 평창군 의회, 자, 지방의회에서는 또 이 법률과 명령의 이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드는 것을 조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은 지방의회, 그죠? 명령의 제정 주체는 정부. 그 다음에 법률은 이제 국회가 제정 주체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교재는 법률과 명령,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가끔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조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이다라고 하시면 되죠. 자, 이 정도 성문법의 단계를 간단히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물론 이제 국회는 어디에서 법률은 어디에서 만들죠? 대통령령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험 나오진 않고요. 이제 법률과 대통령령을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의 의의가 나와 있고요. 아까 시작하면서 정리를 해봤죠? 네. 자, 부동산 공법의 법 체계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법률로 이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법률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토지공법과 건물공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부동산 공법은. 자, 토지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네 개를 공부하게 돼요.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약칭해서 제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네, 국토계획에 관한 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토계획법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국토계획법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 국토계획법은 12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40문제의 4분의 1을 넘죠. 네, 4분의 1을 넘는 아주 중요한 법률이에요. 네, 그리고 출제 문항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요. 토지에 관련된 법률이 수백 개가 돼요. 100여 개가 훨씬 넘습니다. 넓히면 수백 개의 직간접적으로 수천 개의 토지 관련 법률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토의 이용에 관한 행정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국토계획법이 수천 개의 그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자,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기본법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지 나머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농지법에 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 건물에 관한 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건축법과 주택법도 국토교육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가 완성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공부하게 될 6개의 법률 가운데서 가장 기본법, 가장 중요한 법, 또 부동산 공법 학습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될 법률이 곧 이제 국토교육법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우리 인문 과정, 기초과정에서는 이 국토교육법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학습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글자 그대로 신도시 개발이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또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법상 누가 시행할 수 있는지, 또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방법,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법, 환지 방식, 수용 방식, 또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혼용 방식,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법이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로 개발되고 이제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됐다라고 가정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가 건설되면은 이 건설된 아파트가 30년, 40년이 지나면은 건물은 노후화되고 구조 안정상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그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방법과 절차, 재개발 사업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재건축할 때 우리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되고 또 우리가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지? 자, 이런 내용들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부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요즘에 부동산 업종에서 이제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상담을 못하고는 부동산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죠.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이 있습니다. 농지법은 우리나라 국토 가운데서 농지 면적이 이제 산지 다음으로 면적 규모가 아마 클 거예요. 네, 그 농지에 관한 법입니다. 자, 농지는 누가 소유해야 될까? 농업인이 소유하는 게 원칙이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소유함이 원칙인데, 예를 들면 상속받은 농지라든지 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거든요. 자, 이렇게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한정된 국토 자원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농지는 영원히 이제 우리 식량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보존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의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농지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은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 전용이라는 거죠. 그럼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개발이잖아요. 자, 이렇게 농지 전용을 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라. 뭐 농지 전용 절차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시험을 위해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네, 제가 하십시오라고 하고 함께 공부한 것만 준비하시면은 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아무튼 토지 관련 법률, 국토교육법과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농지법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법률로 토지 관련 공법을 이제 이 과목에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아파트를 짓고 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은 공장을 짓잖아요. 전부 건축이잖아요. 건축물이죠. 네. 그래서 자 그때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건축물은 안전해야 되니까 대지 안전. 그다음에 또 대지는 사람이 살면은 일단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니까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필요하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예를 들면은 건축이 있는 대지라면은 이제 도로에 최소 2m 이상을 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다음에 또 건축 절차. 건축을 할 때는 허가를 받죠.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 또 모든 건축을 허가받지는 않죠. 신고에 관한 사항.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 건축선,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사항, 대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내용으로 건축법에서 학습하셔야 되고요.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자 건축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국토교육법에 대한 이해를 하셨다면 건축법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법상 건축법에서는 그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를 28개로 분류합니다. 29개로 분류합니다. 그 29개의 그 용도 분류된 것 중에서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택에 관한 이제 사업 절차, 주택의 종류, 주택에 관한 이제 주택건설 사업 절차, 또 주택의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이고요.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모두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이제 건물공법에 해당하는 법률도 14문제니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건축에 관련된 법률 2개, 토지에 관련된 법률 4개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부에서 모두 여러분은 6개의 법률을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벌써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될 법률을 소개하니까, 네, 이 부동산 공법 이제 학습에 대한 설레임이 좀 있습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일단 이게 기초과정이 아니면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또 알고는 계셔야 되거든요. 또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자, 우리나라 그 행정조직체계라고 되어 있죠. 행정조직체계 필요해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 정부의 행정조직 체계 전부를 학습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과목, 즉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직 체계를 우리 과목에 맞도록 만들어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네. 정부는 중앙정부가 있죠. 중앙정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중앙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죠. 중앙행정기관이고요. 자,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곧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공법 시간에 중앙행정기관, 즉 중앙행정기관은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관련된 장관이니까 우리 부동산 공급 시간에 중앙정부는 국토교통장관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 부동산 공급 시간에 중앙정부는 국토교통장관이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토교통장관이 대표적으로 우리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 중앙정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 장관이 대부분인데 일부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그 명식이 등장하고요. 전부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이고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은 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중앙정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지죠. 이거 아셔야 돼요. 광역자치단체를 하면 5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그리고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도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이렇게 해서 이 5개를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 줄여서 이것을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라고 할 거예요. 시도. 그리고 이 5개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이제 약칭해서 시도지사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전국시도지사 회의에서라고 했을 때 그때 전국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멤버는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특별시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줄여서 광역시를 광이라고 할 거예요. 특광. 그 다음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줄여서 특시라고 해요.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이렇게 할 거예요. 줄여서 시도라고 하고 광역자치단체장 5개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시도지사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인데 이때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구는 자치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이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구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근데 구가 있는데 자치권이 없으면 그냥 행정편의를 두기 위해서 둔 구라고 해서 행정구라고 합니다. 행정구. 그래서 우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용인시에도 구가 있거든요. 근데 용인시, 안산시,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가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기초자치단체 시 안에 있는 구는 이제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가 되는 거죠. 왜요? 시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시에 있는 행정구는 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행정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안양시 여기에 해당되죠. 경남 산청군 여기에 해당되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게 해서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라고 하고 실양군수구청장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장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자체가 시험 나오진 않은데 수업을 듣는데 필요하니까. 그죠? 자,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니까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사항이니까 네,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아까 우리 토지 관련 법률 토지에 관련된 법률 4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이렇게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법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을 줄여서 우리는 국토계획에 관한 법이다. 그렇게 해서 국토계획법으로 약칭해서 부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국토계획법. 좋습니다. 네,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고요. 이 국토계획법은 이제 법 제목은 그 내용을 가장 축소해서 핵심으로 표현된 게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목을 잘 보면은 이 내용의 3분의 2가 보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 법의 내용은, 국토교육법의 핵심 내용은 우리나라 국토잖아요.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때 이용한다는 것은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고.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계획을 수립하자. 선계획이에요.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된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의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국토계획, 국토 이용과 국토 개발에 관한 국토계획이 이 법의 핵심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국토계획부터 공부하게 될 각종 행정계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부에서 공부하게 될 행정계획, 국토계획,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두고두고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국토계획법의 구성이죠. 국토계획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먼저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행정계획, 선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후개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법에서 공부하게 될 행정계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기까지만 딱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 법률 내용의 5분의 4 정도를 안다고 하면 돼요. 그렇게 이 행정계획이 이 법의 핵심 테마들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국토계획부에서 공부하게 될 행정계획에는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이 있죠.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 거죠.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성별로 구분하면은 네, 저처럼 이제 남자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여자 사람도 있잖아요. 그 남자 사람하고 여자 사람은 다 사람이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모두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은 이 도시군 계획에 해당돼요? 아니, 별도죠, 별도. 그러면은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광역계획권이 뭘까라는 거죠. 광역은 넓을 광자의 지역이잖아. 넓은 지역이잖아. 그건 국어적 의미고, 법에서 광역이 무엇인지를 따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광역은 둘 이상 도시와 군, 2개 이상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을 광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와 군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경기도 파주,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고양시를 묶어버리는 거죠. 몇 개죠? 4개의 도시와 군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죠.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토에는 서울, 파주, 고양, 연천을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될 수도 있고요. 춘천, 원주, 속초, 강릉을 묶어서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부산, 김해, 양산 묶어서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광주, 목포, 여수, 순천을 묶어서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 있고요. 네, 서산, 태안 인근에 천안, 당진 묶어서 광역계획은 지정할 수도 있고요. 대전 또 인근에 또 도시, 세종, 이렇게 공주 묶어서 광역계획은 지정할 수 있는 거고, 대구하고 경산하고 칠곡하고 고령군 이렇게 묶어서 광역계획은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 뭐가 있을까요? 현대 도시가 해결해야 될 도시 문제는 인구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인구 과밀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거잖아. 자, 이런 것은 하나의 행정구역 단위로 교통 문제, 인구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나 군을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해서 자, 이렇게 광역적으로 인구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계획이 준비되면 광역도시계획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 경기도, 고양, 파주, 연천을 묶어서 연계시켜서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15년, 20년 뒤에 어떻게 개발하고 이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돼 갈 것인지를 이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알고 싶으면 이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연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방향과 발전 방향, 이 지역의 10년, 20년 이후에 개발된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지역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야 그래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제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면 그 광역계획권 안에는 한 개 한 개의 도시와 군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광역계획권 안에 있는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군 단위로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군 단위로 다시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해당 지역의 토지 보전 계획이 준비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와 군은 그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단위로 개발 계획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토지를 보존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정 계획이 준비됩니다. 이것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서울은 경기도 고양과 파주, 연천을 묶어서 서울, 고양, 파주, 연천을 묶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개발 목표가 준비가 될 수 있고 그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서울은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경기도 고양시는 경기도 고양시 관할구역 단위로, 연천군은 연천군 관할구역 단위로, 즉 도시와 군 단위로 다시 그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이 수립되는데 그것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와 군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시적과 군지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해도 잘 들어오지 않거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만 들어두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어두고 지금 이거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상한 거라고. 아무튼
앞으로 국토교육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계획이라고 했고, 그 행정계획에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행정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 또는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있는데, 그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 정도만 해두지 뭐. 광역도시계획을 들어보았다. 도시군 계획을 들어보았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는 거 한번 들어보면 되죠. 외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게 반복되고 쌓여서 여러분이 강의를 1페이지부터 끝까지 한번 듣고 나오고 두 번째 들으면 서서히 이제 귀가 뚫려요. 세 번째 정도 들으면 이해가 되고 뭔가를 알게 돼요. 그 과정. 그러니까 한 번 돌고 두 번 돌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함께 하시면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항상 그 공부를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과 대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중요하죠. 저 사람의 강의가 나를 합격시킬 수 있는 강의인지. 그죠? 그럼 뭐,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1시간 강의 들으시고 다음에는 네이버에서 저희 이름 최기락을 검색하시면 되죠. 뭐. 하시면은, 저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면 합격하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검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또 그렇게 소개할 시간은 없잖아요. 네. 또 첫 시간부터 자랑질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앞으로 우리가 이 과목에서 공부하게 될 행정계획을 잠깐 보신 거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광역도시 계획하고 이제 도시군 계획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국토교육에서 공부하게 될,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게 될 행정계획, 국토계획법에서 행정계획 체계, 행정계획 체계. 체계가 뭐죠? 어떤 전체적인 구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짜임새 있는 전체적인 구성을 말하죠. 자, 일단은 그 행정계획은 제일 위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다시 국토계획이 되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이죠. 글자 그대로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군 단위로 수립되는 행정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어요. 처음이니까 다 적었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권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이 정도 합시다. 광역도시계획이란 밑줄만 그고 가겠습니다. 이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이다. 이거 밑줄 바꾸십시오. 지정된 광역계획권. 이웃하고 있는 두 개성의 도시. 아까 서울, 경기, 파주, 연천 묶으면 광역계획권이잖아.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장기적인 개발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 여기까지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면 큰일 나 지금.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밑줄만 끄고 가죠.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역도시계획 아래에 도시군 계획이 있다고.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국토계획법이잖아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이 나머지 살을 아직 이해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읽어보면 머리 아프다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또 보고 싶죠. 일단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제가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조금만 설명할게요. 아버지는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직.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냥 머리가 아프건지 하기 싫죠.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입문과정은 재미있게 구경하세요.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할 거예요.
이제부터 공부를 조금 해봅시다. 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한 개의 도시, 한 개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에요. 도시와 군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에요. 네. 예를 들면 그때 도시는 여기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령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를 하나의 도시라고 본다. 이것들을 하나의 도시라고 보는 도시 단위로 보는 거죠. 하나의 도시고, 하나의 도시고, 하나의 도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나의 도시 단위로 보는 거야. 하나의 도시 단위로. 시까지. 그 다음에 군. 이렇게 도시와 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도시와 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근데 도시와 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했는데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설명 잠깐 할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서울시예요. 서울시. 여기가 서울시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좀 그렇구나. 이쪽에 그릴게요. 이쪽에 그리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자, 여기는 서울시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기를 서울시는 한 개의 도시잖아요.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 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있는 거죠.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서울시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고. 지금 우리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를 지금 공부하는 거죠.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서울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서울시의 기본적인 도시 공간구조와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이거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공간구조가 뭐냐면은 이게 서울시 도시 공간이잖아. 그죠? 자,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만큼은 앞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쪽을 주거 공간으로 앞으로 토지를 이용할 거야. 이만큼은 녹지 보전을 위한 도시 공간으로 할 거야. 녹지 보전을 위한 도시 공간으로 할 거야. 여기는 업무 중심의 상업 공간으로 공간 배치를 할 거야. 이 지역은 대규모 유통단지로서 네, 도시 공간을 조성할 거야. 이 지역은 네, 문화, 스포츠 시설 위주로 네, 도시 공간을 배치할 거야. 여기는 첨단 산업단지 위주로 도시 공간을 배치할 거야. 여기는 교육 단지 위주로, 교육 기능 위주로 도시 공간을 배치할 거야. 이게 공간 구조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살고 있는 그 도시나 군도 이렇게 해당 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 지역은 주거 공간으로, 이 지역은 녹지 공간으로, 이 지역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공간 구조가 계획이 된 거예요. 이게 공간 구조예요. 이렇게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그러니까 서울이라고는 이 도시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도시의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장기적인 발전 방향,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2024년도 여러분의 목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작은 목표이고
단기적인 계획이잖아요. 1년, 2024년도에 여러분 긴 인생에서 2024년도 목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 개업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올해하고 내년에 따야죠.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 값이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공인중개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공부해서 많이 벌 때 오픈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2025년도에 부동산을 오픈하시고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미친 듯이 업종에서 열심히 일해서 10년 정도 이후에는 뭐 50억, 100억 정도 자산가가 될 거야. 이것은 좀 여러분 장기적인 목표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에게도 단기적인 목표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잖아.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 50억, 100억 정도의 자산가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사람이 여행만 다니다가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면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역에 봉사하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저도 지역에 못 사는 분을 살펴야죠.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시장 나가야 된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막 떠밀어서 나갔어. 지방의회 의원이 됐어. 열심히 4년 동안 막 10년 또 8년 또 한 번 더 당선돼서 막 8년 동안 지역 살리면서 봉사했더니 시장 나가래. 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나갔어. 시장 됐어. 이렇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 부동산에서 돈 많이 벌고 지역사회에 봉사한 사람이, 그죠? 이웃을 돌본 사람이, 약자를 돌본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돌본 사람이 시장이 되고 군소가 되는 세상. 이게 우리 민주사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의 장기적인 목표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웃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 목표 꿈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사람도 장기적인 계획이듯이 도시와 군도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그 도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발전할 것인지 도시군 기본계획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거지.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개발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면은 그 장기적인 개발 방향과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적과 군적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고요. 여러분, 이거 공부를 한 1년쯤 하신 분은 모를 수도 있다. 지금 재수하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결국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부분 구성합니다. 90% 이상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의 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2교시에 강의를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2교시까지는 무조건 채널 고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잔뜩 기대를 드리면서 2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